아, 네, 저기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 저는 이 책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은 제가 이진아 사장님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이번 강의를, 건강 강의를 뭘 해야 되나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더니 전화 오셔서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정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듣자마자 저도 안 읽어본 책이라 바로 교보에 주문해가지고 책이 배달 와서 읽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벤저민 빅먼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양력만 잠깐 먼저 소개하고 제가 PPT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미국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비만 대사 수술 적응 연구로 생물 에너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 듀크 의과대학원에서 박사 후 선임 연구원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초점을 맞춘 대사 장애 연구를 계속했다. 현재 브리검영 대학의 교수이자 당뇨 연구의 소장으로 재직하며 인간 대사의 규제 장치로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물론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등 인슐린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양력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앞에 양력만 보더라도 이분이 인슐린 연구의 대가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비만 대사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뭐 수상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분이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쓰셨나, 제목은 왜 아플까인데, 이분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세계관이 있는데, 이분이 그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은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우리 세포가 인슐린 호르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모든 질병이 발생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책은 이제 쓰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의 세계관은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을 일으킨다라는 세계관으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그 한 사람의 생각이 한번 다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보고 또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고 또 어떤 의사분은 폐 건강이 나빠지면 뭐 만병이 시작된다 뭐 이런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그 관점들 하나하나가 다 틀리지 않아요. 다 그 각각의 관점들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어내서 내 삶과 또 우리 주변의 주변 이웃들의 삶을 돌보는 데 쓰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슐린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슐린 저항성 당뇨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시간 동안 아주 빠르게 이 책을 정리할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책이 굉장히 어려워서 참 잘 안 넘어갔어요. 앞부분에서는 저도 잘 안 넘어갔는데 결론은 다 읽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인슐린을 이 사람의 관점으로 건강을 보는 걸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맞고 왜 이진아 사장님이 저보고 이 책을 정리해라고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프로틴 디톡스를 왜 해야 되는지가 이 책을 읽으면 그 결론이 이 책이에요. 우리 프로틴 디톡스를 해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결국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세계 최고의 인슐린 전문가가 저희한테 전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렵지만 저도 어려웠는데 어렵지만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아플까? 그래서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고 그게 왜 중요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먼저 저희가 인슐린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 책에 나온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그냥 요약한 걸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인슐린이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고 췌장에서 생성돼서 혈액을 통해 이동하면서 몸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고 가장 널리 알려진 인슐린의 역할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책에 적혀 있는데 저희는 인슐린 하면은 이 마지막 줄에 대한 걸 알고 있죠.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한다. 그래서 인슐린은요,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냐면요. 인슐린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슐린이 하는 포도당과 관련된 목적은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최종 단위 포도당으로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됐을 때 그 혈액에 포도당이 있을 때 그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방법은 간단하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데리고 가서 세포에서 에너지로 전환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혈중에 포도당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포도당이 세포에서 쓰이질 못했어요. 그럼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거를 실패하잖아요. 그때 인슐린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게 인슐린의 목적이라 했잖아요. 세포에서 갖다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슐린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포도당을 근육이라든가 다른 조직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조직에 뭐로 저장해 놓냐면 지방으로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굶잖아요. 굶을 때 포도당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그렇게 저장해놨던 지방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포도당으로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슐린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어떻게든지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게 인슐린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지방을 태워서 포도당으로 쓰는 것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포도당을 혈중에서 끌어다가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고 그게 실패되면 조직에다 지방으로 쌓아놓고 그 지방으로 쌓아놓은 게 에너지로 포도당으로 바뀌려고 할 때 그것까지 방해하는 게 바로 인슐린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혈중의 포도당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낮추려고 하는 것. 왜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낮추려고 할까요? 우리 몸을 살게 하기 위함이죠. 혈중의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면 그 포도당이 적혈구 시체하고 결합이 돼서 혈전을 형성하면 우리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세포 단위에서는 혈액 공급을 못 받으니까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혈액을 흐르게 하려고 혈액의 탁혈을 막으려고 인슐린은 포도당 수치를 어떻게든지 낮추려고 온몸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문제는 저도 여기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드린 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였는데 이 책이 제가 왜 어려웠냐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저 스스로도 대단한 건데 인슐린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일을 이 책에다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읽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는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슐린의 여러 가지 역할에서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그거 말고도요,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여하고요, 세포의 크기도 바꿔요. 그리고 다른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세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도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슐린이 하는 일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 세포로 하여금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들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즉 합성대사라고 알려진 과정인데 그래서 인슐린은 다른 말로 합성대사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인슐린이 결론은 뭐냐면 인슐린이 내 몸에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세포의 크기가 커져요. 근데 정상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상관이 없는데 암세포도 키워요, 얘가. 그리고 혈관의 내피세포도 키워서 동맥경화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조직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방 조직도 크게 만들고 그래서 빚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뇌나 귀, 심장, 근육, 지방, 간, 고환, 난소, 뼈, 신경에 걸쳐서 온몸에 걸쳐서 인슐린은 각각의 그 장기마다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인슐린을 수용하는 수용체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슐린이 우리 세포에 접합이 됐을 때 포도당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세포가 민감하게 인슐린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저자는 왜 아플까? 인슐린을 제대로 우리 몸에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세포가 인슐린 수용체를 갖고 있는데 그 인슐린을 수용하는 그 반응이 떨어져 있어서 인슐린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슐린을 저항한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세포 단위에서 저항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데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세포에 염증이 생겨도 그 수용체가 망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듯이 너무 포도당을 많이 대사하다가 세포가 지쳐가지고 아예 인슐린을 막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단 거 많이 먹으면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세포에서 인슐린을 수용하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포도당 대사의 한 예만 보면요. 첫 번째 사진에 보면은 우리 세포에는 이 파란색이 인슐린 호르몬이거든요. 이 파란색 인슐린 호르몬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에 인슐린 호르몬이 딱 들어가면은 옆에 어떤 문이 열리냐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빨간색이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에 쓰이죠. 그래서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오른쪽 그 사진을 보면은 이 인슐린 수용체가 막혔어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슐린 호르몬 파란색이 여기에 딱딱 들어가야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이 들어가는데 얘가 반응을 안 하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여기 열쇠처럼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니까 포도당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단위에서는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혈액에는 뭐가 많죠? 포도당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죠. 이런 고혈당. 그래서 결론은 인슐린도 수용체에 못 들어가니까 혈액에 인슐린도 많아지고 또 포도당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 고인슐린 혈증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포도당을 어떻게든지 수치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을 끌고 가서 지방세포에 쌓아놓는 거죠. 중성지방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그 중성지방이 또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서 어쨌든 혈액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서 포도당을 쓰지 못하면은 배니 허벅지니 이런 데다가 지방을 쌓아놓으니까 자꾸 그런 데 살이 찌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이걸 당뇨병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당뇨병이 와. 이거는 이제 1차적인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심장, 혈관, 생식기관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심각한 만성질환에 이 인슐린 저항성이 관여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제가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기전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설명하면은 오늘 시간을 다 써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1은. 첫 번째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데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심혈관 질환 할 때 그 원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고혈압이 와요.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나트륨 및 수분 정체를 유발한대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콩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혈액에 계속 있으면 그 수분도 빠져나가지 않게 같이 이걸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에 물이 많아진 상태가 되죠. 몸이 붓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 올라가죠. 이게 왜 이런 기전이 발생되냐면 이 인슐린은 알도스테론이라서 우리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이 나트륨 대사에 관여되는 호르몬인데 이 수치를 높인대요. 그럼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분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관벽을 두껍게 만드는데 아까 인슐린이 세포에 잘 가서 박혀야 되는데 박히지 않으면 혈액에 많은 상태로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인슐린이 많으면 그 인슐린은 내피세포의 성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관벽을 두껍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산화질소, 에노질소라고 부르죠. 천연 혈관 확장되죠. 우리 내피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인데 얘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이죠. 근데 혈관 내피에서 이 산화질소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 생성의 촉진 능력을 떨어뜨리는 게 또 인슐린이 많으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거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상 지질 혈증을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콜레스테롤을 얘기할 때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A형이 있고 LDL B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A형은 풍선 같은 애라면 B형은 골프공 같은 애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LDL이라 하더라도 A형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혈액에 풍선처럼 붕붕 떠다니기 때문에 혈관을 상처를 입히질 않는데요. 근데 이 골프공 같은 이 LDL B형은 혈관 벽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얘가. 박히면서 염증을 이렇게 산화가 돼갖고 염증이 일어나니까 대식세포가 출동하고 대식세포가 거기서 걔랑 싸움을 벌리다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거품세포를 만들어서 혈관벽에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쌓아지는 그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LDL이라도 LDL A형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B형이 문제인데 우리가 혈액 내에 인슐린이 많아지면 간에서는 이 LDL을 B형으로 만든다는 거죠. B형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면 혈관의 염증하고 관련되는데 이 인슐린이 많아지면 혈관 염증이 많아지거든요. 혈관 염증을 혈관에 염증이 많아지니까 그 염증을 해결하려면은 콜레스테롤이 그 세포벽의 원료 물질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박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는 A형을 B형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정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에 걸린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B형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동맥경화증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에 의해서 고혈압이 만들어지고요. 그 동맥경화증을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게 되면은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 손상이 생기면서 혈관벽에 지질이 침착되고 거기에 염증이 악화되고 대식세포가 침투돼서 거품세포가 변화돼서 이렇게 혈관이 불룩해지는 형태. 이게 이제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근증인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에서 오는 심근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심근증은 심장에 근육에 문제가 온 병을 우리가 심근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심근증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확장성 심근성이 있고 비후형 심근증이 있고 제한성 심근증이 있어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서 가장 흔하게 오는 게 바로 확장성 심근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심장 근육이 늘어진 거예요. 늘어지니까 혈관이 팍팍 이걸 해야 되는데 힘이 빡 늘어지니까 이게 안 되니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왔다는 거는 심장 세포 입장에서 보더라도 심장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포도당이 잘 안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심장 세포의 에너지력이 확 떨어져서 심장이 자꾸 무리하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려야 되는데 석유 없이 달리다 보니까 자동차가 퍼지는 것과 같은 형태로 심장 세포가 자꾸 퍼지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심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심장 세포도 포도당을 잘 쓰질 못해서 심장 세포가 퍼지는 상태, 그게 심근증을 일으키는 거고요. 또 비후성 심근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은 세포를 키우는 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높은 인슐린 수치는 심근의 성장을 유도해서 그 심장을 두껍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심장이 늘어지든 두꺼워지든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심장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뇌와 신경질환에도 관련이 되는데요. 그 인슐린 저항성은 뇌 생리에 엄청난 해를 입혀서 심각한 뇌 관련 질환을 일으킨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뇌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이 저하되면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뇌의 포도당 흡수가 저하되면 뇌의 에너지력이 떨어지겠죠. 그게 뇌의 기능 저하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을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의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알츠하이머가 제3의 당뇨병이다. 그 이유가 바로 뇌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도 그 원인인데 혈관성 치매는 피가 부족하거나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형태를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조사 대상자가 인슐린에 민감한 대상자들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정도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그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파킨슨병은 우리가 흑질 세포라 그러죠. 여기서 도파민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그 세포들이 죽어서 도파민 생산이 안 되면은 운동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뇌질환을 일으키는 게 파킨슨병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심한 그 피험자에서 뇌의 도파민 생성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라고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의 최대 30%가 2형 당뇨병 환자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당뇨병 환자 중에 80%가 파킨슨병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통계상으로 보면. 그리고 최대 80%는 당뇨병 환자는 아니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당뇨는 파킨슨하고도 바로 연결되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라는 거고요. 편두통 있다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편두통도 알츠하이머와 마찬가지로 그 뇌가 충분한 연료를 얻지 못해서 빈속으로 달리는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기적으로 편두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프로틴 디톡스 하다 보면 이게 편두통 있으신 분들 굉장히 개선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혈류량도 증가하고 이런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경세포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 아시죠? 일반 세포보다 신경세포는 정말 수십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뇌의 신경이 많이 망가지고서 당뇨 환자들이 신경에 에너지원을 못 쓰다 보니까 신경세포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리죠. 손발이 많이 저리고 발 같은 데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그게 다 신경에서 오는 통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식 기능에도 관여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난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더 심각한 거는 요즘 아이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이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슐린과 여성의 생식은 굉장히 밀접한데요. 우리가 임신을 할 때는 애기 몸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태반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돕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은 세포를 키운다 그랬잖아요. 태반의 성장을 돕고 수요에 대비해서 유방 조직을 발달시켜요. 그래서 얘가 뭘 하냐면 지방 조직을, 그러니까 포도당을 끌어다가 지방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인슐린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반이나 유방 같은 걸 막 키우는 거예요. 지방 조직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모체의 지방 저장성을 높여서 힘겨운 출산 과정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도록 돕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이 시작되면요, 여성의 몸은요, 모든 세포들이 인슐린 수용체가 확 다 증가한대요. 그리고 출산이 끝나면은 정상 수준으로 다시 복귀를 한다는 게 이 임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지방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인슐린 저항성을 또 일으킨대요. 여성의 몸에서. 왜냐하면 인슐린이 고인슐린 혈증이어야 포도당을 끌어다가 지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도 많이 만들지만 또 상대적으로 역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또 같이 만들어가지고 조직의 성장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태아의 성장과 발달을 자극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바로 임신성 당뇨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일부러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고인슐린 혈증을 일으켜서 포도당을 끌어다가 지방 조직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여성의 몸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세포 단위에서는 당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단위에서는 포도당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신 중인 여성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면서 인슐린이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못할 때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여성들이 다 임신성 당뇨병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기전으로 다 이게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당뇨로 진행되고, 당뇨라는 게 뭐냐면 세포 단위에서 포도당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 수용체는 많아졌잖아요. 많아졌고 또 그만큼 저항도 하고, 그러니까 포도당도 적절히 쓰고 지방도 만들고 이거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는 바로미터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면 포도당 대사를 잘 하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세포 단위에서 지방 조직으로 너무 많이 가져다 보니까 세포 단위에서는 포도당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가 낳고 나면 다시 수용체가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로 가지만 이렇게 한번 임신 중에 당뇨가 온 사람들은 임신이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평균 7배 정도 정상 그 임신성 당뇨를 겪지 않았던 여성보다 평균 7배 정도나 임신성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집중적으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먹어서 포도당 대사를 잘 해줘야 된다. 세포단에서 포도당 대사를 잘 끌어다가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독증은 더 심하죠. 만약에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 뭐냐면 고혈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혈압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혈류 흐름이 안 돼서 태반 조직에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기가 조산이 되거나 아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 임신성 고혈압 때문에 오는 게 임신 중독이라고 보면 되는데 태반의 혈류 부족은 영양소와 산소를 태아에게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태아를 저체중 상태로 만들어요. 임신 중독증의 유일한 실제적 해결법은 태반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궁 안에 태아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자라면 즉각적으로 분만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이제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거죠. 왜냐하면 태반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태반이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면서 그 독소가 온몸으로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폐혈증이 걸려서 죽는 거고 태아도 죽고 여성도 죽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태반을 다 긁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대부분 조산이 돼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신 중독증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체중 또는 저체중의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는 게 바로 여성이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걸렸을 때 그게 제대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춘기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거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특히 어린아이들 젊은 어린아이가 말이 안 되죠. 어린 여자 아이들이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와서 생리를 너무 빨리 하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생리를 해갖고 엄마들이 우글우글 하는 경우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게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렙틴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을 거예요. 렙틴 호르몬은 우리 식욕을 조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 나 이제 배불러 더 이상 이제 안 먹어도 돼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렙틴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은 과식증에 걸리는 거예요. 먹어도 허기진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근데 이 렙틴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게 이 렙틴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 렙틴은 이렇게 배부르다는 신호를 뇌에 보낼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신체가 성적으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체지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뇌에 알리는 일도 이 렙틴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은 지방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충분히 쌓이면 이제 성호르몬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사춘기를 시작해 하고 사인을 보내는 게 바로 이 렙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렙틴이 바로 뇌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분비를 유도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호르몬을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쥐의 경우 렙틴 호르몬만 주입해도 사춘기가 시작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면 지방세포가 증가하죠. 지방세포가 증가하면 렙틴 호르몬을 자극해서 이게 뇌의 성호르몬 전구체를 자극해서 생식샘 호르몬 생성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들 뚱뚱한 아이들이 생리가 빨리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양 과잉이 바로 조기 사춘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 당대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 조직이 많아지고 지방 조직이 많아지면 그 사춘기가 빨리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이들이 많이 먹는다고 다 뚱뚱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방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인슐린 민감성이 좋은 아이들은 먹으면 그걸 포도당 대사를 잘 하기 때문에 살이 안 쪄요. 근데 세포단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왔을 때 그게 살이 찌는 거고 지방이 이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잘 아시면 좋겠고 암도 세포를 키우기 때문에 암도 오고요. 인슐린 저항성과 가장 연관이 있는 큰 암이 바로 유방암이래요. 암 중에서도.
그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그래서 전립선 비대도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장암도 아주 유명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오는 거고요. 그 노화, 피부, 근육, 뼈도 관련이 되는데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세포 단위에서 인슐린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다 장수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서 저항성이 오는 사람들이 그 노화가 빨리 오고 빨리 죽는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서도 보면은 흑색 가시 세포층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떼낀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이렇게 목이나 이렇게 겨드랑이 또는 허벅지 같은데 무릎 뒤쪽 이런데 사타구니 이런데 왜 떼낀 것처럼 이런 상태에 있는 피부를 우리가 흑색 가시 세포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흑색 가시 세포층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후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딱 손을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배운 거를 얘기 이제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인슐린 저항 이게 너가 당뇨가 될 수 있는 징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멜라닌 세포가요 인슐린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서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멜라닌 색소가 과잉 활동하게 되고 결국 피부색이 정상보다 어두워지는 정도까지 멜라닌 생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 떼낀 것처럼 이렇게 시커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쥐젖 많이 나시죠. 이 쥐젖도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되는데 이 쥐젖이 나는 부분이 흑색 가시세포증이 나타나는 부위와 동일한 부위래요.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보통은 흑색 가시세포층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인슐린이 과잉 인슐린이 뭔가 성장에 관여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질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자극한 결과물이 바로 쥐젖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이게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건선도 이거랑 마찬가지래요. 건선은 만성 피부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정상보다 3배나 높을 정도로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게 바로 건선이라는 거죠. 각질 조직이 심하게 성장하고 분화되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건선인데 조직을 심하게 성장하고 분화시키는 게 바로 인슐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드름도 이거랑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 같은 경우는 인슐린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게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은 근육의 성장과 유지를 촉진하고 단백질 대사를 조절해요. 그래서 근육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잘 민감하게 인슐린을 받아들여야 당대사나 지방대사를 잘 해서 근육세포를 잘 성장시키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저항이 되게 되면 이때는 근육 자체가 소실이 된다는 거죠. 근육세포에 이건 역으로 근육세포가 오히려 소실이 된다는 거죠. 근력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노화뿐만 아니라 그 인슐린에 민감한 사람에 비해서 근육 단백질의 분해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근육 단백질의 성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걸 분해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뼈와 관절에도 인슐린이 굉장히 막대하게 관여를 한다. 그리고 소화기관과 심장에도 관여되는데요. 위장관과 입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위에 다 관여를 한대요. 그래서 그 간이나 담낭이나 췌장과 같은 여러 연관기관도 우리 소화에 다 관여를 하죠. 근데 이런 역할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려면은 그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모든 단계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마비증도 관여가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역류의 위험을 15% 이상 높인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프로스점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역류가 악화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주 원인이 위마비증이거든요. 나 위가 딱 멈춘 것 같아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의 위마비 증상은요. 위는요. 굉장히 다양한 신경들이 관여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탁 쓰면 위가 딱 멈추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이게 위가 잘 작동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경은 포도당을 엄청 갖다 쓰는 세포거든요. 그런데 그 세포가 포도당을 못 쓰면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딱 그냥 고추 선다 그러죠. 그냥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위마비증을 일으키고 이게 역류성 식도염과도 연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특이한 병리적 상황을 만드는데 이게 병리적 상황이라는 건 병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혈액 내 포도당과 혈중 지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이 LDL 콜레스테롤의 크기를 변형시켜요.
A형을 B형으로 변형시킨다는 거죠. 그냥 풍선처럼 떠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골프공처럼 만들어서 혈관 벽에 박히게 해서 혈관에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담석하고도 관련이 된대요. 그래서 인슐린은 담낭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담낭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담즙이 내려서 이게 갇혀 있다가 이게 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신장 결석. 저도 여기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신장 결석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수반한대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 출산의 고통보다 이 신장 결석 때문에 오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안 걸려봐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정도로 심한 고통을 갖고 있는데 인슐린은 부갑상산 호르몬 수치를 높인대요. 이 부갑상산 호르몬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칼슘의 양을 늘리고 혈액 내 칼슘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석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과 비만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대사증후군을 두 가지 중요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첫째는 환자는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복부비만, 미세 단백뇨 중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이게 대사증후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만이라는 거는 몸에 지방이 과도하게 있는 것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의 대사적 결과물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상.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한다는 거는 바로 대사 증후군의 결과물을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 자체를 질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대부분 과체중 혹은 비만한 사람들은 약 70%가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대요. 그럼 왜 살이 찔까? 1900년대 중반 무렵 단순히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 결과가 비만이다. 이 얘기 많이죠. 내가 먹은 만큼 소비를 안 했어.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많이 먹었어. 그 잉여 칼로리가 내 몸에 쌓여서 비만이 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비만의 이론이었죠. 이게 이제 비만을 정의하는 지배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치료 방법을 접근했냐면 일단 안 먹어야 돼. 칼로리를 줄여야 돼.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해야 돼. 그래서 이제까지 비만 치료법은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해서 비만을 치료하자는 거였죠. 근데 이게 비만학자들 이분도 이제 거기에 고민에 정착이 됐는데 그렇게 했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는 거야 문제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잠깐 빠지는 하다가 도로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혼돈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즘의 비만은 호르몬 문제다라는 게 요즘의 결론이에요. 요즘 비만 학계에서는 호르몬의 문제가 바로 비만을 일으킨다라는 게 요즘 결론인데요. 왜 살이 찔까? 신체가 먹고 저장하는 연료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이 근육을 더 만들지, 뼈를 더 성장시킬지, 지방을 더 만들지, 연료 방출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호르몬 중에서도 인슐린만큼 지방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줄여야 되는 게 그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지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굶어도 살이 잘 안 빠져,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져 이러시는 분들은 바로 뭐냐면 고인슐린 혈증이 있는 거예요. 인슐린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하는 일은 뭐죠? 어떻게든지 지방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걸 또 막고 있는 게 또 그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고인슐린 혈증의 원인,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살이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드디어 파트 2로 넘어가서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느냐. 이게 나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나이 들면은 세포가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민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같은 경우는 야! 그러면은 딱 쳐다보잖아요. 근데 나이 든 증세가 뭐냐면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면요. 왜? 이게 안 돼요. 왜? 이렇게 되죠. 약간 0.001초 약간 반응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포 단위에서도 그 민감도가 인슐린을 딱딱 수용하는 그 민감도가 나이 들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슐린 저항성이 역으로 또 노화를 심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인슐린이 혈액에 지나치게 많으면 세포 단위에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세포도 지치니까 이제 그거를 방어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입하면 인위적으로 고인슐린 상태가 되겠죠. 물론 이것은 인슐린이 많아지면 혈당을 어떻게든지 줄여놓으니까 일시적으로는 그 혈당이 줄어드니까 당뇨는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당뇨 환자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혈당 수치를 보지 마라. 혈당 관리를 하지 마라. 인슐린 호르몬 수치를 관리해라.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이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혈당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슐린 호르몬, 그러니까 혈당을 일시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갖고 일시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혈당을 일시적으로 통제가 되지만 인슐린은 많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인슐린이 많아져 있는 상태니까 세포는 더더욱 인슐린을 저항할 거고, 몸에 지방은 더 쌓일 거고, 조직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가 더 심해지니 점점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이론이어서 혈당 관리하지 말고 인슐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론이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아드레날린 호르몬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드레날린 분비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뒤에 이론은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예를 들면 갑자기 사자를 만났어. 내가 사냥을 하거나 도망가야 되니까 온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갑작스럽게 포도당을 우리는 막 만들어서 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조직을 부신단 말이에요. 그 조직을 부셔갖고 근육이나 지방 조직을 부셔가지고 갑자기 포도당을 만드는 게 바로 코티졸 호르몬,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졸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가 되면 코티졸 호르몬이 같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막 만들어서 보내줘야지 그걸 우리 근육세포에서 에너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티졸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애죠. 근데 반대로 인슐린은 어떤 일을 하죠?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애죠.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하는데 이 싸움의 승자는, 최종 승자는 코티졸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코티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단위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자꾸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랜 시간 혈중의 인슐린 수치를 계속 높여놓는 게 바로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비만도 인슐린이 지방을 쌓아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치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피부 아래, 그러니까 피하 지방에 쌓아놓고요. 또는 지방이 엉덩이와 허벅지에 많이 축적이 된대요. 그래서 상체와 몸통에는 지방이 비교적 적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몸의 중심부, 소위 말하면 여기 윗배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몸의 중심부에 저장하는데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지방을 내장 부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내장 부위에 이제 지방을 저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과다한 체지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겪을 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 혈압을 높이는 물질,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내장 지방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가 중요하고 지방세포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슐린은 지방세포에 지방을 저장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지방세포가 지방을 저장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는 걸 우리가 증식이라고 그러고, 크기를 늘리는 걸 비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요, 지방세포를 막 증식시켜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애들이 살이 찌는 않아요. 지방세포를 막 증식시키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 지방세포를 막 풍선처럼 더 이상은 증식을 안 하고 그냥 쌓은 데다 그냥 키워갖고 그냥 막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게 만드는 게 이제 나이 들면 나타나는 비만이거든요. 이걸 비대라고 하죠. 근데 이게 비대해져도 풍선도 너무 불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딱 넘어가면 인슐린은 그 지방세포의 성장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한대요. 아, 이제 더 이상 너가 쌓아뒀다가 너가 터지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인슐린 성장 신호에 저항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계 이상으로 성장한 인슐린 저항성 지방세포는 더 이상 이제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지방을 살살 세어나가게 한대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충분히 그때 살살 바람을 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치게 큰 크기 때문에 이 지방세포에서 나온 이제 살살 새어 나오면서 염증성 단백질 물질, PK1인가 하는 물질 있잖아요. 그게 나와갖고 혈액에 방류하면서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혈관까지 다 염증을 일으키고 다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지방세포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지만 너무 커진 기대해진 그 호르몬에서 나오는 물질은 염증성 단백질이 나온다. 이게 이제 큰 우리 대사질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지방세포에 원래 지방을 쌓아두는 게 맞죠. 그런데 지방세포에만 쌓아두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지방세포가 아닌 곳에다가 지방을 저장하는데 이걸 이소성 비만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간이죠. 지방세포에 쌓아두다가 이게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으면 이제 막 장기로 가서 막 장기에 쌓이는 거예요. 지방간, 그 다음에 췌장에도 지방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근육까지도 지방이 쌓인대요. 그러면 간이나 췌장에 지방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각각의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죠. 심각한 만성질환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만 자체가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지방세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커지면 혈액 속에 면역 단백질 수치, 여기서 지방에서 나오는 면역 물질 때문에 면역 단백질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걸 만성 염증 상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니까 간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A형이 아니라 B형을 만들어서 그 염증을 복구하려고 가서 세멘트 치료, 벽돌이 부셔지니까 가서 세멘트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느라고 작은 콜레스테롤 LDL B형을 만들어서 가서 박아놓게 되고 그게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생활환경은 음식뿐만 아니라 그 대기오염, 담배, 또 MSG, 석유화학 물질, 또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알도스테론, 소금, 나트륨을 저장하려고 알도스테론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생활 환경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활동 중에서 잠도 많이 관련되고 있는데요. 그 정상적인 수면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만 수면이 부족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30%가 더 생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낮잠 자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자는 건 또 안 좋대요. 그래서 30분 이하로 자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거. 낮잠은 양면성이 있대요. 30분 이하로는 굉장히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지만 30분 넘어가면은 오히려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격언처럼 인슐린 민감성과 신체 활동에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몸을 덜 움직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몸을 사용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은 대부분 근육으로 인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조직은 근육이죠. 근육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니까요. 근데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인슐린 저항성은 사용되지 않는 근육에 대응해서 사용되지 않는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 근육이 많잖아요. 많은데 사용되지 않은 근육이 많을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오래 앉아있는 것이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높인 행위래요.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것 또한 근육을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더라도 자세를 계속 바꿔주라는 거죠. 이렇게도 앉았다 저렇게도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그대로 같은 자세로 있는 것도 되게 위험하대요. 계속 앉아있던 사람들은 식후 혈당 반응이 약 45%나 넘었다는 거죠. 이게 앉아있는 것도 이렇게 안 좋은데 밥 먹고 바로 누워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밥 먹고 나서는 반드시 25세들 아이들을 타든지 뭘 하든지 몸을 자꾸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인슐린 세포의 민감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제 계속되는 얘기지만 움직여라는 거죠.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내가 보니까 나 인슐린 저항성이야.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운동과 식이에요. 운동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포에서는 그 인슐린 수용체에서 인슐린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항된 상태야. 근육에 이미. 근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세포가 수축 이완을 하잖아요. 이 수축할 때 포도당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인슐린이 안 붙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더라도 포도당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 운동을 자꾸 하면 포도당을 끌어오게 되고, 포도당이 끌어오면 혈중의 포도당 수치가 줄어드니 혈중의 인슐린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슐린 수치가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인슐린 수치가 조절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세포단위에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슐린 농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면 세포는 다시 인슐린을 다시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에 인슐린이 없어도 포도당을 흡수해서 이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운동이고요. 그럼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잖아요. 근력 운동이 있잖아요. 이걸 비교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근력 운동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우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힘들게 나는 결론을 이 책을 읽고 내린다면은 제대로 읽은 거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 이게 운동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분 얘기가 그러면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에 인슐린 저항성에 별로 도움 안 된대. 그럼 유산소 운동을 안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안 하는 것보단 100% 나니까 뭐라도 몸을 움직여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똑하게 먹기예요. 식품에 관한 이야기인데 칼로리를 제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로리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칼로리를 제한한다는 거는 어떤 이런 약한 기아 상태에서 인간의 몸은 근육과 뼈를 비롯해서 그 사람이 가진 제지방까지 감소시켜요. 제지방 감소가 가져오는 문제는 확연하죠. 특히 근육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성을 가진 조직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가 칼로리를 극도로 제한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느끼죠. 우리가 안 먹어요, 음식을. 그럼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르몬 수치 변화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인슐린 작용을 막고 혈당을 높이는 일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티솔과 인슐린의 적대적 관계는 단순히 포도당을 높이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조직을 인슐린 저항성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내가 극복하려면 우리가 이게 다이어트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비만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살이 쪘어. 살을 빼려고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여. 음식을 안 먹어.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더 유발하게 된다. 그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똑똑하게 먹으냐면 전분, 소위 말하면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가장 늦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깃집에 갔을 때 쌈 싸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실컷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나중에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밥을 먼저 먹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죠. 또는 고기를 먹으면서 밥과 함께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을 먼저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똑똑하게 먹는 거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뒤에 전분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해서 그러니까 포도당이 급격하게 흡수되는 것을 조절해서 세포단위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아주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식이섬유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방법, 먹는 순서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 많이 먹는 게 바로 똑똑하게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뭐냐면 간헐적 단식 혹은 시간 제한 식이요법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포도당 수치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인슐린 저항성 발생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기 때문에 하루 중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을 보장하는 식이 계획을 따르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인슐린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딱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 시간을 최대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가장 낮게 유지해야 인슐린 저항성 민감도가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게 먹는 방법인데요. 적은 양을 여러 번 먹는 것보다 많이 먹더라도 적은 횟수를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먹는데 많이 배 터지게 먹어.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다이어트에는, 비만에는.
근데 조금씩 자꾸 먹게 되면 인슐린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하냐? 매일 특정한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침과 점심만을 먹는다든가 점심과 저녁만을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이제 이거의 권위자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자기가 시간 제한식 연구에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던 여기 참가한 사람들을 이게 시간을 제한하는 식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절대 음식을 안 먹는다. 이거를 딱 했더니 인슐린 민감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증거인데요. 인슐린과 우리가 글루카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은 그 어떻게든지 혈액내에서 포도당을 줄이려고 하는 게 인슐린이고, 글루카곤은 어떻게든지 혈중에 포도당을 늘리려고 하는 게 글루카곤이잖아요. 둘 다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글루카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음식을 극단적으로 안 먹잖아요. 그러면 간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중성지방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게 바로 글루카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가포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방을 분해시켜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루카곤이에요. 반대로 인슐린은 자가포식을 억제하죠. 어떻게든지 지방 조직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얘네 둘이 이제 균형이 서로 이제 하는 일이 서로 다른 거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대사의 관점에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인슐린이 몸 안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노력하는 동안 글루카곤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식과 기아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대요. 우리가 그냥 굶는 거 있죠. 이건 기아 상태예요. 기아 상태. 그럼 단식이라는 건 뭐?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안 먹어도 어떤 경우는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음식을 못 먹어. 그럼 그건 우리가 기아라고 그러지. 우리는 단식이지만 걔네는 기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면 어떤 것을 마시고 보충제를 먹느냐. 필수 미네랄 섭취량을 어떻게 확보했느냐가 바로 이걸 다룬다는 거죠. 그냥 생으로 못 먹으면 그건 기아인데 내가 탄수화물을 억제하면서 필수 비타민을 보충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단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굶으면 절대 단식이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단식은 필수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을 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단식의 개념이지 그냥 굶으면 그건 기하고 그렇게 그냥 굶으면은 몸은 어떤 상태가 된다? 스트레스 상태가 돼서 나중에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하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단식을 끝낸 후에는 우리가 포도당 사용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단식을 끝낸 다음에 바로 포도당을 부르게 되면 인슐린 급증을 오히려 유발시켜서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단식 끝났다고 그러니까 막 탄수화물 막 먹지 말라는 거죠. 조심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생체 리듬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어도 오전 5시 30분, 그러니까 새벽 5시 30분에 이때는 인슐린 수치가 막 올라간대요. 그리고 나서 2시간 이내에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해가 떠서 5시 30분쯤이면은 뭔가 사냥을 하러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5시 30분이면 움직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인슐린 수치, 포도당을 쓰기 위해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오히려 심지어는 안 자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래서 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저녁보다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뜻이래요.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침 식사는 간편하다는 이유로 주스, 시리얼, 죽, 토스트 이런 걸 먹잖아요. 주로 설탕과 전분으로 가득한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가뜩이나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는데 인슐린을 오히려 폭발하게 하는 메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아침에 먹으면 똑같은 죽, 시리얼, 토스트를 저녁에 먹을 때보다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탄수화물을 절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의 결론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라는 거죠. 결론이에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려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라. 그럼 어떻게 되죠? 혈당이 떨어지죠. 혈당이 떨어지면 혈중 인슐린이 떨어지죠.
그럼 결론은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긴 하는데 약하게 유발한대. 아주 조금 유발한대요. 탄수화물은 눈에 띄는 인슐린 증가를 가져온대요. 반대로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전혀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세계관은 뭐죠? 인슐린이 모든 병을 일으킨다는 게 이분의 세계관이죠. 그럼 이분의 세계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우리한테 권할까요? 당연히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폭증시키는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인슐린 분비 저자인자인 단백질과 지방, 특히 정제되지 않은 것들을 먹어라. 이게 바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데 지방을 멀리하고 탄수화물 권장 시기를 하는 동안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대요. 이거는 현대 시기가 의도한, 우리가 왜 지방을 먹으면은 막 살쪄 막 이래갖고 비만 치료해서 지방을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을 먹게 했더니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폭발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아. 이게 뭐 1000칼로리든 2000칼로리든 신경 쓰지 않고 칼로리 무제한 저탄수화물 식사를 오히려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식사. 지방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먹이는 식사를 했을 때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폭발했는데 반대로 칼로리가 무제한인데 저탄수화물 식사를 했더니 오히려 체중 감소가 가장 컸고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많이 개선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인슐린 분비를 폭증하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인슐린 분비 저장인자인 단백질과 지방을 늘렸을 때 이게 개선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탄수화물도 질과 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GI 수치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게 글리세믹 인덱스라 해서 혈액 내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얼마나 빨리 분해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GL 수치다. 글리세믹 로드라고 하는데요. 음식 안에 혈액 내에서 포도당이 될 수 있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결정하는 수치가 GL 수치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 GL 수치에 근거한 식단을 짜라는 게 이분의 논리인데요. 예를 들자면 GI가 70인 수박은요. GI가 높은 음식으로 여겨지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죠. 그런데 GL은 2로 대단히 낮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박의 탄수화물이 혈액 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실제 탄수화물의 양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GL 수치에 따라서 음식을 나누라고 얘기하는데 GL 수치가 10 이하면은 먹었을 때 배불리 먹어도 탄수화물 수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음식이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통밀빵, 캐슈너트, 땅콩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수치에 있는 게 통밀 파스타, 현미, 고구마, 무가당 과일 주스. 높은 거는 가당 음료, 사탕, 흰빵, 프렌치 프라이, 구운 감자. 이게 이제 높은 거죠.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섬유질이 많은 게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킨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GL이 낮은 시기를 계속하는 것이 저지방 시기에 비해서 건강 증진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방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이 책에서 적어놨는데 저탄수화물 시기에는 뭐가 부족하죠? 탄수화물이 부족한 식사. 탄수화물이 부족한 식사는 상대적으로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음식을 피하잖아요. 왜냐하면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포화지방이 많아져서 혈액이 막 탁해져 갖고 막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막 우리 이런 상상을 막 하잖아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걸 피한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동물성 지방이 전부 포화지방인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인슐린 민감성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근육에는 비만하면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 근육 못지않게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성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 근육 못지않게 지방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근육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방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지방이 문제되는 거는 지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염증이 생기면 세포막을 다시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세라마이드라는 화장품 원료로 유명한 거 아시죠? 그 유명한 세라마이드가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인데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세포막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구할 때 쓰이는 세라마이드라는 지질 성분이 있대요. 그 지질을 만든대요. 지방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내 몸에 염증이 생기면 세라마이드라는 걸 만드는데 이 지방은 세포에서 생성되는 거지 우리가 먹어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방이 아니라 세라마이드인데 이거는 세포에서 지방 세포에서 생성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먹어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몸에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는 포화지방은 무해야 돼요. 해가 안 되는 이 포화지방을 세라마이드로 바꾸고 이후 세라마이드는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세포막에 지방 성분이 세포막의 원료인데 이 지방 성분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있고 또 뭐 레시틴도 있고 또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세라마이드는 가장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세포를 약간 바보처럼 만드는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세포의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을 마음껏 섭취하는 시기를 하는 사람의 세포에는 세라마이드 수치가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고지방 식사를 하더라도 혈중 포화지방이 증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화지방과 여기서 보면은 돼지비계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먹었을 때 오히려 혈중 지방 수치가 더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가불포화지방 대두유나 옥수수, 유채유, 홍화시유 이게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오히려 비계나 버터는 문제를 안 일으키더라. 그런데 모든 씨앗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있죠. 이 다가불포화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니까 오메가3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좋은 지방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제 이분의 이제 결론인데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식사를 우리가 케톤식이라고 부르죠. 케톤식 많이 들어보셨죠? 케톤식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안 먹는 식사법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비만을 해결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케톤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케톤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인슐린은 지방세포에다가 지방을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포도당이 부족하면 간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중성지방을 끌어다가 간에서 이걸 분해해요. 분해해서 이걸 케톤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포도당 대신에 쓰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원이 포도당보다 훨씬 기능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 포도당이 석탄이라면 이 케톤은 고급 휘발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몸에서 케톤을 에너지로 잘 쓸 수 있는 몸이면 굉장히 몸에 염증도 없고 에너지도 활력 있고 병도 없는 몸이 된대요. 그래서 이 케톤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케톤을 만드는 게 간에서 중성지방에서 이걸 끌어다가 간에서 이걸 만든다는 거죠. 이걸 많아서 내 몸에 포도당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케톤이 많아지는 상태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포도당을 쓰지 않고 이 케톤을 에너지로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포의 염증도 개선되고 포도당을 쓰지 않고 인슐린을 쓰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도가 굉장히 좋아져서 인슐린 저항을 극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케톤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슐린 수치가 낮을 때는 신체는 에너지 공급원을 바꿔요. 포도당이 아니라 뭐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갖다 쓴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몸이 케톤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상태는 언제가 되냐? 최소한 18시간에서 24시간 굶어야 돼요. 굶어야 비로소 지방을 갖다가 끌어다가 케톤을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8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서 탄수화물 제한 후에 나타나는 게 내 몸의 케톤 상태, 케톤시스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케톤은 몸의 여러 부분, 특히 뇌에서 굉장히 필요한 예비 연료거든요. 이거 쓰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굶으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굶으면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굶으면은 케톤을 뇌에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석탄이 아니라 고급 휘발유로 에너지 쓰기 때문에 뇌 기능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왜 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왜 예수님도 40일 단식하고 막 부처님도 막 단식 막 오래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까지 가려면은 이 케톤을 써야 되나 봐요, 뇌에서. 그래서 케톤은 뇌와 근육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세포에 아주 귀중한 연료원이래요, 얘가. 그리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기까지 한대요. 그러면은 케톤을 쓰게 되면 내 몸은 이거 회춘하는 수준 아니에요, 이거? 회춘하는 거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까지 다 조절하는 게 바로 케톤의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케톤식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한다? 18시간에서 24시간 탄수화물을 제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케톤은요. 신체 내 에너지 대사에만 이게 쓰이는 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옵션을 제공하는데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우리가 케토시스 상태로 해서 상태는 신체로 하여금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대신에 뭐 에너지를 막 낭비하게 만든대요.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그래서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걸 낭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막 이제 소변이나 호흡으로도 이걸 막 배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케톤만 가진 특유의 능력인데 케톤은 아주 작은 분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칼로리를 배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각 케톤 분자 하나당 약 4칼로리를 막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 칼로리가 한 케톤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에서 4칼로리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케토시스 상태가 되면 몸에서 막 갖다 쓰죠. 몸 밖으로 막 배설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몸에서 지방이 막 타겠죠. 체지방이 막 타가지고 어떻게 되죠? 막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몸이 굉장히 날씬해지고 좋아지겠죠.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는 우리가 인슐린을 쓰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은 극복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슐린은 케톤 생성의 강력한 억제제예요. 인슐린이 많으면 아까 얘기했죠. 중성지방이 에너지 되는 걸 막 강력하게 막는다고.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케톤 생성이 중단되고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 케톤 생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식단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이요법을 우리는 케톤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고지방식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개입 없이 지방 함량을 높이는 식단.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쁘냐면 지방을 먹는데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 많이 먹으면서 나는 케톤식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케톤식은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줄이고 고지방식을 하는 게 케톤식이고요. 식이지방은 인슐린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고요. 따라서 케톤을 생성한 케톤 생성을 정상보다 높이는 시기가 되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중 조절로 보면은 기초 대사율은 지방이 가장 적은 식사를 했을 때 가장 낮고요. 단계적으로 지방 함량을 올리고 탄수화물 함량을 줄이는 식단을 했더니 오히려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하루에 100에서 300칼로리씩 높아진대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탄수화물 60% 먹는 고탄수화물, 그다음에 보통, 그다음에 탄수화물 20에 지방 60을 했더니 대사율이 탄수화물 소비량과 정확하게 반비를 했대요. 탄수화물을 가장 먹은 집단이 대사율이 가장 낮고 탄수화물을 가장 적게 먹은 집단의 대사율이 가장 높았대요. 그 다음에 이런 뭐 혈중 콜레스테롤 좋아지고 혈압 좋아지고 알츠하이머, 파킨슨 하여튼 온 병이 다 나아지는 거야. 이러면 이제 결론은 이분의 세계관으로는 이제 모든 병이 다 나아져. 뭐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 약물요법이나 수술 막 위절제 수술 이런 거 하잖아요. 다 필요 없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가장 완벽한 거다. 그래서 그 식생활을 개선해라. 뭐 그 얘기고요. 이 얘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운동은 그 뭐든지 해라. 근데 더 좋은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얼마나 하루에 일주일 중에서 6일은 계속 해야 된대요. 신체 활동을. 그리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줘야 된다.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할 점이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됐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려고 애쓰지 마라. 딱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라. 이게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매번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몇 개의 동작만 해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 얘기를 했고요.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시기는 첫 번째 탄수화물 제한하고 단백질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채우고 시계를 봐라. 시계라는 건 뭐죠? 아까 그 시간 제한 그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빨리 넘어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형 당뇨병을요 완벽하게 다 개선시킨대요. 이분의 당뇨병 치료는 바로 이 네 가지로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는데요. 인슐린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호박이나 감자 등 전분이 많은 같은 채소라도 이런 거는 먹지 마라. 그리고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와 같이 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은 피하라는데 사과가 당이 많은가요? 저는 몰랐는데 하여튼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이 책에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썼어요. 저는 사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뭐 각자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론은 인슐린 친화적인 과일과 채소는 뭐냐? 양배추, 우리 식단에 올려야 되는 것들이죠.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시금치, 로메인 상추, 피망, 그린티, 그린빈, 양파, 블랙베리, 라즈베리 이게 인슐린 친화적인 과일과 채소. 그러니까 먹더라도 GL 수치가 굉장히 낮아서 탄수화물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GL 평가로 봤을 때 좋은 게 비전분 채소, 시금치와 케일 같은 잎채소, 브로콜리, 고추, 오이 이런 거고 지방이 많은 과일, 아보카도, 올리브 좋은 거고요. 지방이 많은 식재료, 달걀, 모든 고기, 버터, 치즈, 사워크림 이거 좋은 거래요. 반대로 굉장히 위험한 거 이런 건 알겠는데 주의해야 되는 게 알코올, 플레인 요구르트, 전유, 베리, 감귤류, 과일 이런 거는 적당히 이게 주의하라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으라는 거죠. 적당히. 그러나 30 이상은 절대 식탁에 올리지 말아라가 이제 이분의 얘기고요. 탄수화물 제한해서 달게 먹지 말고 이거 뭐 무슨 봉지에 있는 가공식품 먹지 말고 과일 갈아서 먹지 말고 발효식품을 많이 이용하래요. 그래서 내가 발효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매일 아침에 사과식초를 한두 스푼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래요. 탄수화물 식사하기 전에. 그 다음에 단백질을 우선 하라는 거죠. 단백질을 먹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체중 1g당 1에서 1.5g까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식이 단백질을 근육 단백질로 바꿀 능력이 점차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먹어야 되는데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뉴트리 프로틴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뉴트리 프로틴은 너무너무 필요한 단백질.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그 딜레마예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 필요해서 더 먹어야 되는데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조식품을 섭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그 보조식품은 뭘까요? 이게 뉴트리 프로틴이죠. 그죠?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게 인슐린 조절을 훨씬 더 쉽게 만든대요. 그리고 채식주의자, 그럼 나는 동물성 단백질 절대 안 먹는데 그러신 분이라도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영양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바로 과일 지방이 많은 거,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 많이 먹고요. 유제품이나 달걀을 섭취하면 된대요. 근데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소세지, 육포, 염지육인데 여기 왜 그러냐면요. 당이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저는 당이 왜 들어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이 왜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소세지 만들고 이럴 때. 그리고 양이라든가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고기와 생선 먹는 거 겁내지 말래요.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슐린 친화적인 유제품, 생크림, 그릭 요거트, 마요네즈, 첨가물 다 없는 거, 코티지 치즈, 크림치즈, 모짜렐라, 숙성 체다 치즈, 파르메산 치즈 이거 인슐린에 굉장히 친화적인 유제품들이래요. 이거 먹으래요. 저 생크림 먹을 때 굉장히 막 죄의식 느끼고 먹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쪄갖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막 이랬는데 인슐린 친화적인 유제품이랄까 막 갑자기 근데 여기다 생크림에다 설탕을 섞어서 우리가 거품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겠죠? 생크림만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으로 채우라는 거죠. 지방이 없는 식사는 포만감을 주지 않대요. 그리고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단백질을 베이스로 해서 지방으로 꽉꽉 채우라는 게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지방이 뭐냐면 동물성 지방, 고기, 버터, 코코넛 오일 좋고요. 대부분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마카다미아 오일 좋아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대두유, 옥수수 기름 이런 거 식용유들 있죠. 이런 거 좋지 않으니까 이런 거 먹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견과류 중에서는 탄수화물이 최저인 게 마카다미아하고 피칸이래요. 그리고 반대로 캐슈너트랑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는 같은 견과류 중에서는 탄수화물이 많은 거래요. 그래서 인슐린 친화적인 견과류로 마카다미아, 브라질너트, 피칸, 아몬드, 헤이즐넛 이거를 이분은 인슐린 친화적인 견과류로 꼽으셨어요. 그리고 미량 영양소와 비타민인데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그네슘, 클롬, 시스테인, 칼륨, 비타민 D, 아연 이거 세포의 민감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양소들이래요. 이런 영양소를 반드시 보충하라고 이분이
얘기하셨는데 시스테인 빼고는 다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 더블엑스에 다 들어있죠. 시스테인은 우리 프로틴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식을 활용하래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12시간, 최소 12시간. 내가 저녁을 오후 5시에서 7시에 먹었다. 그럼 그 다음날 오후 5시, 7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저녁 7시에 먹었으면 그 다음 아침 7시까지는 야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근데 이게 12시간 단식인데 최소한 이걸 지키고요. 내가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려면. 근데 일주일에 2, 3일은 이걸 18시간 하는 거죠. 7시에 저녁을 먹었으면 그 다음날 11시까지는 굶는 거죠. 이거를 2, 3일 정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4시간 단식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데 완벽하게 극복이 되고 2주 만에 자기는 당뇨병을 이걸로 다 치료를 한대요. 2형 당뇨병을 이걸로 이 방법으로 치료한다고 이분이 얘기하셨고요. 마지막에요. 지금 바로 시작하래요. 더 건강하게 먹어라. 아침 식사를 금식하면 좋고요. 만약에 먹더라면 단백질 쉐이크 정도 먹으면 딱 좋고, 우리 프로틴 타 먹으면 딱 좋죠. 뭐 그 정도 먹으면 좋은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설탕과 정제 전분은 아침에 절대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혈당은 재지 말고 인슐린 수치를 재래요. 병원에 가면 다 재준대요. 공복 인슐린 수치가 6 이상이면은 지금 당장 빨리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고 이걸로 끝내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계속 정보를 모아라. 이게 이제 이 책 한 권을 제가 지금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쓰신데요.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 그 프로틴 디톡스를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저희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은 곳곳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런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는지 그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한테는 또 강력한 또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설경인도님,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오로지 인슐린 호르몬 한 가지에 관한 내용인데, 정말 방대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메이로 건강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방면의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100% 완벽한 전문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새로운 사실을 알려줘도 또 어떤 뭐 음식이라든가 뭐 어떤 부분 영양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미흡한 면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이니까 이분도 뭐 100%는 뭐 아니겠죠. 100%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온 걸 바탕으로 볼 때 너무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정말 새로운 정말 참 놀라운 내용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제가 이 책 그 뒤에 그 참고 서적을 보고 또 놀랬던 게 거의 이제 외국 분이니까 이제 영어로 된 책들이죠. 그래서 원서들을 우리 기준의 원서지만 거의 1000권에 가까운 그 참고 서적을 이렇게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책 하나 쓰는데 정말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셔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그 참고 서적을 우리가 잘 모르는 책들이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도 좀 신뢰가 굉장히 가는 빠뜨리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이제 전문 서적들을 참고를 하셨다는 게 그래서 이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 책을 사서 좀 이제 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부분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난 뒤니까 좀 잘 이해가 되면서 정말 예,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내 지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거 듣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나오죠. 뭐 아침을 꼭 먹어라. 뭐 그다음에 조금씩 자주 먹어라. 이런 그 건강에 관한 다이어트에 관한 이런 그 조언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계속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이렇게 서양의학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 이렇게 다 증명이 되고 참 놀랍네요. 그죠? 뭐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다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된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이잖아요. 이거 3대 암, 이거 딱 연상되는 거 있죠. 지방 관련 암으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3대 암인데, 정말 그 인슐린 저항, 지방,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정말 그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는데, 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고지혈증의 원인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탄수화물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정말 여기도 그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참, 우리 이 결론이 정말 이 프로틴 디톡스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고 호르몬을 건드리고 이거를 해결함으로써 진짜 우리가 비만은 물론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얼마나 그래서 우리 왜 많이들 체험해 보셨죠? 이거를 하고 나면 다들 건강이 참 놀랍도록 개선되고 뭐 혈당, 콜레스테롤, 뭐 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정상까지 높으셨던 분들은 정상은 아니라도 자기 기준에서 상당히 낮아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이런 것들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이런 호르몬이 개선이 되면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가 켜진다라고 박용 박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음식에 관련해서는 약간의 좀 헷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이제 후속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죠. 제가 잠깐 아까 사과랑 바나나,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이런 거는 뭐 완전히 100% 이거는 이제 조금 보면 사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서경님도 약간 의아해 하셨는데 이제 사과는 하여튼 무조건 껍질째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껍질을 깎아 먹는 사과는 그냥 다 당분이랍니다. 그래서 껍질째, 그래서 우리 드시더라도 꼭 잘 농약을 제가 잘 씻어서 껍질에 굉장히 좋은 성분 많기 때문에 껍질째 해서 사과는 그렇게 뭐 당분이 많은 과일도 아니잖아요. 요즘 저런 걸 조심해야 돼요. 과일 중에서 일부러 그 당분을 주입해서 그렇게 달게 만드는 심지어 토마토도 막 엄청 달게 막 나오잖아요. 아스파탐을 주입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내추럴하게 생산된 이제 사과는 이제 껍질째 먹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바나나도 그 이점이 굉장히 많은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바나나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당장 바나나는 이렇게 왜 노란 점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당도가 높아지면서 맛있잖아요. 그 상태 전에 드시면 돼요. 약간 점박이 생기기 전에 약간 찐노래지기 전에 약간 미색으로 노래하면서 살짝 덜 익은 상태 있죠. 조금 딱딱하긴 하고 살짝 떫은 맛도 나요. 그때는 그 당분이 전분성 탄수화물로 변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고 그 좋은 점을 우리가 많이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디테일만 우리가 챙기면 좀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식생활을 가져갈 수가 있고 지방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또 우리 생활에서 쓰는 이런 오일들에 관해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지방 관련 좀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6월에 좀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프로틴 디톡스에서도 지방 먹지 마라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그죠? 뭐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뭐 이런 거 다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우리가 더 정리를 잘 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방대한 내용 정말 너무나 설명을 참 너무 많은 내용인데 너무 참 좋은 자료와 함께 설명 잘 해주신 우리 서경 리더님